봉준호 감독님과 임성래 감독님을 박수로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인데요. 오늘은 제가 영화 감독의 본분에서 벗어나서 이 GV를 진행하는 진행자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희 그 카라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봉 감독님이 그 동물 애호가 동물보호 단체나 아니면은 그 동물 복지나 권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특별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을 하신 분들께 선물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봉 감독님이 사인하신 옥자 포스터랑 그 다음에 이 멜라니 조이라고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이 책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요 책도 3권 정도 봉 감독님이 직접 사인하셔가지고 여러분께 여기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멜라니 조이가 작년에 저희 카라 초청으로 와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자 사인도 같이 들어있는 굉장히 귀한 책이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선물은 제가 임의로 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원래 첫 번째 질문을 받기 전에 좀 준비가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서 진행자가 첫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독님 설국열차 끝나고 제가 뭐 듣기로는 헐리우드에서 뭐 다른 영화 제안도 많이 있었고 또 감독님 개인적으로 뭐 다른 아이템들 많이 있었는데 옥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 어떤? 사실 그 설국열차 준비할 때 이미 이제 옥자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이제 그 한국 쪽 미국의 플랜 B나 뭐 넷플릭스가 같이 들어오기 전에 저랑 이제 2명의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한국에 2010년에 모여서 제가 썼던 간단한 스토리라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체코에서 설국열차 찍을 동안 한 명의 이제 젊은 예비 작가가 이제 한국에서 옥자 자료조사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약간씩 이제 준비 시기가 다 겹쳐 있는데요. 계기는 있어요. 옥자 동물에 좀 관심이 많고 SBS TV 동물농장을 자주 보는 토요일 아침을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동물 얘기랑 그 사람들 사는 얘기가 같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좀 아프리카 초원을 뛰는 막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시민들의 삶하고 이렇게 엉켜있는 우리 동물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관된 컨셉이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10년경에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라든가 제가 또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다가 헤어졌던 뭐 기억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이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 개봉까지 뭐 거의 그러면 6, 7년 정도 걸린 건데 아이템 구상하고 시나리오 쓰고 그다음에 촬영하고 이건 아마 또 유난히 CG 때문에 후반 작업 기간이 좀 길었을 텐데 그 과정 다 거쳐서 또 개봉하고 또 개봉하면서 또 예상치 못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 목자를 만들기 전에 봉준호와 목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혹시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작품을 만들고 나서 어떤 큰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순대랑 소시지를 끊었죠. 영화에 보면 틸다 스윈턴이 소시지를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자사 제품을. 그런 걸 찍을 땐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군침이 돌긴 했으나 본능적으로 가공육 안 먹은 지는 오래됐어요. 고기, 저는 완전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계란하고 그때 문자로 얘기했었잖아요. 계란이랑 해산물을 먹는 정도인데 페스코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최근에 노원구 쪽에 조감독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옥자 순대국이라고 옥자 로고랑 마크를 그대로 또 써서 또 개업을 했더라고요. 새로 개업한 집인데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닌데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험난한 자영업의 세계에 뛰어드셔서 뭔가 또 나름의 마케팅을 펼치신 것 같은데 원망하진 않습니다. 혹시 넷플릭스 분들이 무슨 저작권 소송을 걸까 봐 좀 불안하고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런 가게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 점주께서 무슨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보셨으면 감독님의 메시지를 반대로 해석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노원구에 사시는 분 있으면은 기점을 해주세요. 이게 소송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분이 제일 먼저 손 드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자가 가지고 있던 금돼지 있잖아요. 그 금돼지로 옥자를 사고 이자랑 옥자를 집에 보내줄 배송료까지 되나요? 저랑 스태프들도 그런 비슷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금돼지 꽤 크잖아요. 실제 금은방 가서 금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는 저거보다 되게 작아요. 실제 저 정도 부피의 순금이면 사실 되게 비싸요. 오히려 아무리 돈을 모았기로서니 희봉 할아버지가 과연 저런 금돼지를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래서 엄밀히 그냥 객관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자가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렇게 세니까 가격이 금은방 업주분 계시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크기의 금돼지면 매시가 많이 남겨요. 그래서 흔쾌히 보내주지 않았을까. 대신 이자가 생애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하는 건데 미국까지 와서 그거를 되게 좀 참담하고 씁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반대로 또 그냥 이자가 낸시 수준에 맞춰준 거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잖아요, 낸시는. 오로지 우리는 죽인 것만 팔아. 이러고 가격이 싸면 다 먹을 거야. 이런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논리로 부장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설득이나 대화나 호소가 안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자도 자존심이 있는 애인데 최후의 수단으로 옥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건 꺼낸 거고 그 거래를 했다고 해서
이자란 애가 영혼이 파괴됐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쓰라린 경험이지만 애가 파괴됐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찍었어요. 그 찍을 시점에 이제 금돼지 가격에 대한 논란은 이미 끝났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렇게 그 돼지 낸시한테 보내주기 전에 이렇게 딱 옷에다 닦잖아요. 손수건으로 닦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영선 행정관이 생각이 나고 최순실 그 핸드폰 카메라 군대지를 이렇게 씹는 장면에서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문화 같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미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존 부어맨의 제네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아일랜드에 실존했던 대도를 다룬 영화. 그 영화 보면 거기서 도둑놈이 이제 장무레비한테 금을 주면 그 아일랜드 장무레비가 금을 이렇게 이빨로 탁 깨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네요. 저기 제 눈에 띄는 분만 할게요. 여기 가운데 까만 옷 입으신 남자분. 실은 스포를 당하기 싫어서 옥제관은 그걸 아예 안 보고 왔는데 이런 내용을 좀 몰랐습니다. 솔직히 뭐 캐릭터도 이런 걸줄 모르고 제가 아침에랑 저녁 때 고기를 2번씩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또 카라랑도 상상도 안 맞는 고기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보다가 얼핏 봤을 때 그 질문이 이거예요. 그 공장식 축산업을 이제 한번 줄여보자 이런 질문을 이렇게 선언한 걸 제가 봤는데 예전 몇 년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공장식 축산업이 만약에 점점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삶을 힘드는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중간층 이하 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영원히 못 먹게 되는 거니까 좀 계급적이라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확 눌리는 그런 걸 좀 약간 좀 몰아붙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 또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걸 과연 또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지 그게 조금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여기 카라분들이나 임수재 감독님이 더 전문적으로 많이 입장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공장식 축산 부분이 사실 그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진 것이 최근 몇십 년에 그거예요. 그 인류가 고기를 먹어온 지는 수천 수만 년 됐지만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 논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그 공장의 그런 소나 돼지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기계와 메커니즘을 되게 큰 연구 투자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윤이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의 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급으로 수요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그 공장식 축산이 뭐 없었을 때도 인류는 그 일정량의 고기를 먹으면서 잘 지내왔거든요. 물론 뭐 인구 증가가 있고 식량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꼭 공장식 축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오히려 공장식 축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또 문제들이 많아요. 그 영화에서도 옥자가 이제 똥도 막 싸고 방구도 끼고 그러는데 그 공장식 축산에 막 수십만 마리 모여 있는 소들이 그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방구에서 나오는 그게 그 웬만한 대도시의 그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심하게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그 소나 돼지들이 먹는 물의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소비되는 물, 그 다음에 또 GM 사료를 막 먹여요. 그런 동물들한테. 그래서 그 공장식 축산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가 이대로 방치하면은 사실 정말 위협적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쪽도 그렇고 그쪽 그 공장식 축산하시는 분들이 워낙 파워가 세서 의회 쪽이나 뭐 FDA 쪽의 로비력도 워낙 막강하고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비판하는 그 운동을 하고 다큐멘터리 만드신 분이 살해당한 경우도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그래서 그 수녀님인데 연사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영화 찍어서 가끔 무섭다 하는데 되게 지금 절실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 나가야 되고
그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근데 그거가 예를 들어 경제적 형편은 여유롭지 않은데 고기를 또 너무 좋아할 수도 있잖아. 저도 한때 고기 매니아로 지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점점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 뭐죠 복지 농장 인증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그런 농장들이 점점 늘어나야 될 텐데 그 속도는 아직은 비록 느리지만 그런 인증받은 농장들이 있고 그곳의 육류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유통량이 적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것을 20,000원짜리 고기를 한 번 건너뛰고 2주에 한 번 먹는 것으로 하면 고기에 지출하는 가게 경제의 그 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 맞춰 나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이 영화를 본 모든 분들이 일순간에 다 비건이 돼야 된다거나 또 육식을 하는 육식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런 육식하는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아까 옥사순대국 얘기도 했지만 그 돼지갈비집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삼겹살집. 그분들은 사실 축산 대기업인 것도 아니고 그걸로 생계 꾸리시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이런 건데 자영업이 또 힘든 세계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할 때도 있죠. 근데 그분들 하루아침에 두부전골 가게로 전업하세요. 이렇게 강권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인류적 차원에서 크고 넓게 미래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줄여나가야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희망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또 그런 과학자들이 배양육 같은 거 개발하고 있어요. 큰 액체 풀 속에 두부처럼 생긴 고기 덩어리들인데 얘네가 이제 증식하는 거야. 그 배양육이 이제 상용화되게 되면 더 이상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도 육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기 블럭 같은 게 있고 그게 설국열차 원작 만화 1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마라고 해가지고 기차 안에 사람들이 그 마마라는 육류를 먹는 게 영화에는 없는데 원작 만화에 있거든요. 그게 실제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해서 사람들한테 시판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제 인류가 공장식 축산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점점 더 투자와 이제 과학 기술을 집약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맛있는 고기를 계속 먹고 싶은 분들은 그런 배양육을 먹으면서 동물들을 이렇게 도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감독님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그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공장식 축산은 크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너무 어마어마한 수의 어떤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은 초지에 사료용 초지를 재배하다 보니까 거기 GMO를 많이 살포하게 되고 농약이나 이렇게 하면서 해양이나 토지도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제3세계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먹어야 될 식량의 어떤 초지를 다 어떤 사료용 어떤 곡물을 키우는데 소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아를 더 유발하기도 하고 또 밀림을 자꾸 계속 이제 하니까 어떤 산림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 유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감독님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는 환경, 도살, 그다음에 강제 임신 여러 가지 그 단계에서 도살장이랑 그다음에 인공수정하는 그런 인공수정이 아니죠. 어쨌든 강제로 임신시키는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임신시키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물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 감금틀 우리가 흔히 스토리라고 하는 이 작은 아주 좁은 쇠창살 안에 돼지를 가둬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60cm, 2m니까 요거보다 조금 크거나 그런 정도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돼지의 세로보다 좁은 거기 때문에 한 방향밖에 바꾸지 못해요. 돼지는 평소에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동물인데 그런 상태로 평생 네. 뒤로 돌아를 못하는 네. 거죠. 그리고 돼지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나 땅 속에 파서 먹이를 구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아주 지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운동량이 많고 사회적인 동물이 모성도 풍부한 그런 동물인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의 먹이 기능으로만 뭐 만약에 모던이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밖에 생존을 하지 못하고 모던인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3번 강제로 인공수정돼서 새끼를 한 번에 날 때 7, 8마리씩 임신기간이 뭐 한 114일이라고 하니까 한 4달이면 1년에 새끼를 낳고 한 3주, 2주, 3주 동안만 모유 수유를 하고 거기서 또 바로 또 임신이 돼서 1년에 한 3번, 많게는 3번, 뭐 적어도 2년에 한 4, 5번 정도를 출산을 하다가 그 아이들도 출산량이 떨어지면 한 뭐 2년, 3년 내에 또 도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장식 축산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요. 감독님 얘기한 대로 인류가 오랫동안 뭐 동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사냥, 뭐 수렵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채식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이 공장식 축산 때문에 너무 싸게 먹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먹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를 보면 1년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이 46kg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이 23kg 정도가 돼지고기예요. 근데 그게 저희들 1970년대, 60년대는 저희가 1년에 돼지고기 먹는 게 몇 번 되지가 않았거든요. 잔칫날 먹고. 생일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식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먹는 거는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의 지금보다는 돼지들의 복지에 신경을 쓴 동물복지 인증 고기를 좀 비싸더라도 좀 줄이면서 먹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덧붙이자면 그래서 옥자를 돼지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긴 건 되게 하마같이 생겼는데 왜냐면 돼지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돼지만큼 음식으로 보이는 동물이 없어요. 사실 소는 밭이라도 가는데 돼지는 정말 보면 일단 우리도 부위별로 생각하거든요. 삼겹살이 어딜까, 한정살, 순대, 소시지 너무나 음식적으로 사실은 되게 돼지가 영민한 동물이거든요. 사실 되게 청결하고 진돗개보다도 평균적으로 IQ가 높다고 해요. 물론 IQ가 낮다고 뭐 도살해도 되고 높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돼지를 더더욱 음식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음식으로서 친숙한데 내가 돼지라면 내가 돼지 입장이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옥자에 대해서 섬세한 감정 같은 걸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동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또 영화를 본 소감은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감독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와서 이렇게 봤는데요. 변호사님이랑 조금 전에 그런 얘기 나눴는데 이게 결말이 슬프게 나나 어쩌나 그게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끝까지 마음 졸이면서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예술적으로는 뭐 그게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비교적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침팬지 연구하시는 개인그달 박사님이 오십니다. 그달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공장식 이런 사육에 대해서 제일 강하게 저한테 어필해 주신 분이거든요. 혹시 뭐 감독님 이 영화 만드시면서 참고하셨는지 모르지만 철학하는 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
감독님은 돼지로 하셨지만 그 책에서 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암소가 아까 그 마지막 장면처럼 그런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그 암소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소를 데리고 농장을 탈출하는데 탈출했다가 야생에 나가서 소는 사실 더 이상 야생에서 이제는 적응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됐다는 걸 이제 그 소설에서 보여주고요. 아들을 늑대들에게 잃고 다시 헤매다가 돌아온 게 원래 자기가 살던 또 목장으로 결국은 풀 뜯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슬픈 그런 소설인데요. 저는 그래도 오늘 보면서 상당히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 그래도 어긋남이 많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요.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게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다는 게 저 같은 그 학자에게도 대단히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학자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긴장되는 감독이고 좋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짧게 설명해 주신 그 구달 그 소설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분보다 사실 그 여자분 템플 자페 그분 있죠. 도살장 코럴웨이 그것도 설계하시고 템플 브랜드 맞죠? 갱년기가 되니까 이름을 자꾸 까먹었는데 템플 브랜드 맞죠? 그분 책이랑 다큐나 인터뷰를 많이 봤죠. 제가 직접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엄청 큰 이제 도살장 그들은 슬로터하우스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제 비프 플랜트 우리는 소고기 공장이야 그런데 거기를 직접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템플 브랜딘이 설계한 허브 코럴웨이로 돼 있어요. 죽으러 들어가는 소들의 공포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한 코스로 설계한 진입로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부심이 강해요. 엄청 큰 규모의 도살장이고 우리는 되게 현대적인 시설이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고 휴메인 소사이어티나 미국의 NGO들도 우리 공장을 다 인증해줬다. 그래서 정부뿐 아니라 FDA뿐 아니라 우리는 NGO들한테도 항상 우리 시설 보여주고 항상 그들과도 의논을 한다는 식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인데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무섭고 살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마치 무슨 현대자동차 공장처럼 자동차 공장도 플랜트고 이들은 비프 플랜트인데 역설적인 거는 이제 자동차 공장은 대부분의 공장들은 조립을 하잖아요. 어셈블을 하는 건데 이 비프 플랜트 도살장은 해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는 거죠.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무섭고 끔찍한 건데 어셈블이 아니라 디셈블을 하는 거죠. 그 분해 과정을 제가 하루 종일 다 봤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 가면 소리, 사운드나 특히 냄새 우리가 도살장 관련 다큐나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푸드 인더스트리나 음식 산업 다큐나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그 공간에 갔을 때 완전히 저를 압도해 오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한 달 동안 계속 내 몸을 따라오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럴 때 피냄새와 살과 분비물이 뒤섞인 또 그걸 가열하고 가공하는 냄새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무시무시하고 동물을 분해하는 과정이 자동화돼가지고 되게 정교한 기계 장치들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또 공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낸시 같은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의 문제고, 사실 그분들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걱정해서 그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또 제품도 만든 거고. 그래서 실제 그 도살장에 가보면 그때 제가 콜로라도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영화에서도 대부분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화의 도살장 씬을 보고 되게 무섭다, 끔찍하다고 반응하신 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실제 도살장들 중에는 가장 그들 표현에 의하면 모던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인도적인, 권총 같은 걸 막 쏴서 죽이잖아요. 그걸 스턴건이라고 그러는데 일순간에 뇌를 관통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되게 무섭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현대적이고 빠르고 고통이 없는 방법이라서 미국 NGO들도 그거를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어찌됐건 그건 도살이고 되게 무섭죠. 그 생명체가 이제 상품으로 딱 전환되는 모멘트인데, 딱 죽으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도살장은 현대화된 곳이고, 여전히 이만한 칼로 이렇게 소 목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는 유럽의 도살장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하다가 이게 또 템포가 안 맞고 하면 막 빨리 안 죽고 막 소도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막. 그래서 오히려 방아쇠를 당기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고 NGO들도 권하고 가장 고통이 적은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기에는 너무 섬찟하고 무서운 거죠.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설이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아까 그 공감독님이 공정식 축산에서 이제 뭐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이제 동물복지 차원에서 얘기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그 공정식 축산 대규모 밀집 사육을 할 때 그 동물들의 고통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하는 인부들도 굉장히, 사실은 그게 어쨌든 무신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악취나 뭐 소음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들도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또 도살장에서도 굉장히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러다가 대규모 뭐 이렇게 구제역이나 AI 생겨가지고 또 생매장을 하면 거기에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그래서 이 공정식 축산이 사실은 우리가 식탁에 오르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연루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아마 도살장에서도 좀 유심히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런 좀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스페니쉬 이민자였어요. 다 스페인어를 썼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규모 닭 농장이나 돼지 농장에 이제 이민 노동자들이 많이 동남아에 이런 일들을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그런 우리 고기가 생산되는 환경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 분홍색 옥자랑 같은 피. 네,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특히 마지막 장면이 먹는 장면이잖아요. 그 오이를 아삭아삭 씹으면서 먹는 장면, 그 앞부분에 되게 고기를 먹는 장면이 되게 좀 죄책감이 느껴지고 좀 혐오스럽게도 느껴지다가,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앞으로 내가 먹을 때 그냥 음식 맛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고기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궁금한 점은 도살장 장면이 되게 잔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 못지않게 되게 잔인했던 장면이 뭐냐면, 옥자 뒤에 이제 다른 옥자와 비슷한 슈퍼돼지들이 되게 많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나올 때, 이자랑 옥자랑 나올 때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자도 약간 좀 죄책감이 드는 표정이었고, 옥자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제 새끼 돼지를 이렇게 안고 나왔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계속 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지들은 어떻게 되나 했는데 결국에 그 얘기는 안 나와서 그 개고기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게 식용견이 따로 있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키우는 개만 소중한 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장면에서 이렇게 의도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돼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다 이제 바코드가 찍힌 미란도사 소세지가 되는 그런 슬픈 운명인데 그 돼지들은 그곳을 비육장이라 그래요. 그 도살장 주변에 소를 그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슈퍼돼지 어디 딴 곳에서 트럭으로 내려와서 바로 도살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도살장 건물이 거대한 건물이 있으면 제가 갔었던 콜로라도도 그런데 도살장 건물이 거대한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평야지대에 수십만 마리의 소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비육장 피드야드라 그러는데 거기서 말 그대로 사료를 6개월간 계속 먹여서 적당히 살이 이제 도축할 정도의 부피가 이제 체중과 살이 째져지면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차로 한 20분, 30분을 그 들판을 달려도 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벌판에. 그래서 걔네들이 뭐 6개월 넘게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라가지고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시기가 맞춰지면. 그리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농장에서 소들이 또 그만큼 죽은 숫자만큼 또 와서 공급이 되고 이제 피드야드라는 곳인데 제가 그 도살장 실제 보면서 받은 정서적인 쇼크가 뭐였냐면 그 내부 도살장 내부 이제 견학시켜 줄 때는 제가 그 하나하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기계들이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왜냐면 제가 사진을 못 찍게 했거든요. 보여주는 거는 허락을 해서 이제 견학을 자세하게 시켜줬는데 대신 촬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막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그 갱년기와 싸우며 막 긴장하고 본 데다가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서 보는 광경들이 이 영화에 나온 거에 한 10배 이상으로 끔찍해요. 뭐 하루 종일 서서 그 소 눈깔만 안구만 도려내는 그 히스패닉 노동자도 있고 그래요. 99.9%가 다 남미에서 오신 분들인데 멕시코, 볼리비아 이쪽 불법 이민했다가 눌러앉은 분들 해갖고 백인은 슈퍼바이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기계 소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모든 과정을 보는데 그게 되게 초현실적이면서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거의 한 7시간인가 8시간 만에 마침내 이제 잠깐 바람을 쐬러 도살장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공기가 확 하고 와 살겠다 하는데 그래서 긴장이 약간 풀어졌는지 어쩐지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하필이면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꾸불꾸불 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그 입구로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방금 전까지 한 6-7시간 동안 이 안쪽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다 봤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분해되는지를 그 모든 디테일을 다 본 상태에서 딱 밖으로 나왔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피드야드의 소들이 이제 그 죽음의 행렬이지 뭐 그 꾸불꾸불 줄지어 들어가는 애들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템플 그랜드인이 이렇게 설계를 잘했건 어쨌거나 이들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걔들하고 이렇게 딱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 정서적 감정적으로 되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때 그 안에 도살장 내부에 7시간 있을 동안은 그 웬만한 호러 영화나 하드코어 영화보다 더 황당한 막그 유닛 랩에 싼 혓바닥 보여주고 막 그 노동자들이 막 이거 이 박스에는 다 혀만 가득해요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위생적이죠 그러면서 혀를 막 이렇게 그런 분이 혀예요. 모든 게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이렇게 뭘 반응할 틈이 없었다가 그걸 다 보고 밖에 나왔는데 이제 네, 그 과정을 겪게 된 애들이 쫙 줄지는 걸 본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러고 가는 애도 있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안 들어가려고 막 버티는 애들도 있고 그거 볼 때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살장 안에서 미자가 목격하는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장 그걸 다 보고 나왔을 때 이제 곧 죽게 될 아이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자나 또는 옥자의 감정이
사실 제가 그때 느꼈던 걸 비슷하게 거기에 해보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은 도살장 내부보다도 그 밖에 그 피드야드, 비육장, 거기에 대기 상태로 있는 그 슈퍼돼지들, 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 슬픈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시나리오 초고 구상할 때 북미 전역의 ALF 멤버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거기에 동원이 돼서 한 3,000명 정도가 도살장을 쳐들어와서 그 비육장의 모든 슈퍼돼지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을 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써놓고 보면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마리의 새끼를 구출해내고, 구출이 아니라 사실상 돼지가 입양시킨 거죠. 그것도 뭐 이자가 쳐들어가서 빼내온 게 아니니까. 단 한 마리의 새끼 돼지만 극적으로 입양이 되고 나머지는 그들의 운명의 길을 걷는다. 그게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것이 영웅이 남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다 해방되는 걸로 썼으면 관객이 더 들었지. 뭐 어디로 가요? 그 썩은 돼지들이. 그거는 뭐 동물단체가 알아서. 그 우드스탁 무슨 생추어리 이런 데 있잖아요. 한 마리씩 동물 입양하는 피난처. 거. 네. 거기는 수용, 가용 수용 인원이 아니에요. 숫자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아까 요 질문하신 분께 책 한 번 드리고요. 그 혹시 이 영화 보시고 저는 이 영화 보면 채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뭐 실천이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영화 보고 난 내일부터 고기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제일 빨리 손들어서 이번께 우리는 왜 걔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그리고 이 영화 보고 혹시 나 ALF 단원 될 거야. 분께 제가 포스터를 절대 신분을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기고요. 또 질문. 저 가운데 까만 옷 입으신. 안녕하세요. 저 그 AP통신의 이유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감독님이 영화 찍으시면서 전 주위에 사람들이 영화 보면서 채식해야겠다, 뭐 고기 며칠 동안 못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혹시 그런 걸 반응을 좀 예상하셨는지 주위에 그런 반응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그 공장화되고 있는 좀 그런 축산주 우리나라에서 좀 개고기 식품이 있잖아요. 좀 그거에 대한 좀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아니고 외국에서 활동하시면 혹시 이런 영화 찍으시면서 한국의 개고기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뭐 옥자 촬영 중에 이제 우리 영화인들이 항상 회식을 하면 촬영 중에 대부분 이제 삼겹살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 항상 이제 촬영 중에 힘들고 하면 뭐 배우나 제작자나 감독분이 이제 오늘은 회식을 한번 합시다. 대부분 삼겹살 집을 향하죠. 근데 옥자 때는 이제 우리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뭐 웬만하면 특히 돼지고기는 옥자는 먹지 말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갈 곳이 되게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식생활 환경 자체가 서울 만약에 뭐 비건 생활 하시던 분이 서울에 오면 갈 수 있는 곳이 저기 뭐 사찰 음식 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은 마치 무슨 그게 트렌드나 패션처럼 비건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뭐 비건 식당도 되게 많고 또 뭐 심지어 페스코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 뭐 페스코는 위선적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의 상황은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그런 미국조차도 예를 들어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뭐죠 고기 없는 월요일인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안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동물을 보호하자 뭐 채식하자 이러면은 특히 아시아 쪽에서 더 되게 유난 떠는 사람들로 많이 인식을 하는 우리가 그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유난 떤다 그리고 뭐 잘난 척한다 뭐
혼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빈정거림의 반응이 많잖아. 그 허들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휴머인 소사이티 같은 단체도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면서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옥자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돼지고기를 좀 안 먹어보자. 그래서 삼겹살을 드실 분들을 드시되 또 회식 장소에 뭐 예를 들어 뭐 해산물 쪽으로도 준비를 해놓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선택해서 좀 선택의 폭이라도 주자 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개고기. 그래서 개고기 관련된 영화도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한 15년 전에. 프란테스를 거기서 배우시봉 선생님이 아파트 단체의 왕견을 잡아서 드시고 개를 드시는 분, 또 개를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 뭐 그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프란테스에 그 옥자 인터뷰 기간 중에 되게 흥미로운 여자 기자분을 만났었는데 그 옥자 보면서 자기가 많이 울었고 또 자기랑 오래 생활했던 반려견이 이제 자기 곁을 떠날 때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랑 인터뷰 중에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반려견 막 가족으로서 그런데 또 소고기, 돼지고기는 또 자기가 좋아하고 그래서 철학적인 고민 끝에 개도 먹기로 했다고 동물에게 공평하기 위해서 아니 이왕이면 다 안 드시는 쪽으로 해보지 그래서 그건 힘들다며 자기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자기 반려견 얘기하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개도 일정 기간마다 개도 보신탕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젊은 여자분인데 그래서 야 이분 독특하시네. 그래서 물론 그분의 본인의 판단이니까 존중합니다만 그래서 이왕이면 다 안 드시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지 그러셨어요. 뭐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강아지 쪽 얘기하면 또 아니 뭐 그러면 소돼지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사실은 뭐 이게 단계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ALF를 묘사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동물권 운동하거나 이런 분들을 또 괴짜나 유별나고 약간 뭐 크레이지한 사람들 또 뭐 유난 떠는 사람들을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버가 그 빼짝마는 실버가 이렇게 토마토를 먹네마네 하면서 뭐 에틸렌가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이 그 아이를 유난스럽다고 바라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내부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얘를 아유 유난 떠네 하면서 보면서 오히려 다른 멤버들과 보는 우리 관객들은 좀 더 가까워지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쟤들이 단체로 다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쟤들도 이러저런 입장이 있고 또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다. 선을 긋지 않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였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발로 신을까 뭐 이런 이 제목도 되게 위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완견을 가족으로서 사랑하면서 식탁 위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그 두세 개를 구분짓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동물이지만 다른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영화는 가족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얘기라서 그 편한 경계선을 허물고 싶었던 것인데 개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가 순차적으로 허들을 넘어야 된다라는 접근법으로 봤을 때 일단 그 강아지, 그러니까 개 도축에 관한 부분부터 일단 먼저 지금 그 소명 운동도 하셨고 운동을 하신 건데 저는 그런 단계별로 하는 접근이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반박 논리를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약간 아니 왜 뭐 동물 차별하냐. 근데 그래서 아까도 여자 기자분처럼 개도 먹을래 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임 감독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그래서 너무 뭐 사실 저희한테 50분 정도 주어졌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좀 심도 깊게 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극장 다음 상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한 분. 청년 농부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 농부 그럼 하세요. 설마 돼지 키우시는 농부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에서 올라왔고요. 저는 이제 축산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양봉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 나왔듯이 저도 직접 지금 축산 현장에 돼지 공장이 축사해서 일했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제 영화처럼 이제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랑 이제 좁은 스톨에서 돼지가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실습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일을 했는데 저도 좀 3개월 일하면서 좀 더 말씀하신 정신적인 좀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처음엔 돼지를 왜 때려요? 하면서 막 맞기도 했는데 점점 저도 지나면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때리고 싶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서 때리게 되고 또 새끼 돼지가 나오면은 비실비실한 애들은 다 죽여야 되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몇 번 죽인 적이 있어요. 좀 재직도 가지고 있고 또 육가공을 또 한 적이 있어서 돼지를 직접 도살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축산이라는 게 경제동물인데 이게 경제동물 속으로 이제 동물 복지를 해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식량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축산인들은 식량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돈이라는 자본주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아닌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동물 복지에 대해 아직 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에서 좀 동물 복지를 하려고 죄송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딱 질문이 뭐지? 질문 약간 현재 동물 복지가 좀 잘못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물 복지를 저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많이 반박을 하더라고요. 뭐 방목을 하고 싶은데 방목을 왜 하냐? 왜 그렇게 키우려고 하냐 하면은 좋은 먹거리 생산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이런 반박이 심하더라고요. 이런 법 같은 걸 좀 바꾸고 싶고 또 옥자라는 게 반려동물 애호가동물이나 동물 애호가들이 보는데 이건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좀 봤으면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옥자도 옥자지만 뭐 예를 들어 실제 축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 친환경 인증, 친동물 인증식에 뭐 옥장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수익성에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수익성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나 지자체나 뭐 NGO 쪽에서 의식을 갖고 서포트를 해줘야 그게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옥자도 뭐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영화 준비 과정 중에 그 여자 감독님 황윤 감독님 잡식 동물의 딜레마라고 거기 보면 실제 이제 신동물적으로 양돈하시는 분이 또 나와요. 그리고 황윤 감독님 남편분 캐릭터도 되게 재미나고 육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막 불태우시는 남편분이 나오는데 정말 잡식 동물의 딜레마죠. 잡식 가족의 딜레마. 맞아.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년 농부께 요 포스터를 드리고요. 여기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그 남자분 있죠? 까만 티셔츠 입고 오신 분. 제일 처음. 먼저 했어요. 네. 이렇게 아까 채식하시는 분이랑 우리 세 분께 요 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아까 뭐 저희가 12,000명 서명했다고 했는데 10만 명이 여러분이 서명이 되면 저희가 돼지 감금틀 추방 청원을 국회에 해서 이제 법으로 스토를 금지하는 입법 청원을 할 거예요. EU에서는 2013년부터 돼지 스토리 금지가 됐고요. 지금 뭐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그다음에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제 스토리 너무나 동물 복지에 있어서 너무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돼지 스토리 추방 운동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돼지들이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 저희 그 GV는 아쉽지만 끝났고요. 뭐가 하나가 더 준비된 행사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나눠드렸던 그 티켓, 손티켓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여기서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저쪽 보험 좀 보여주세요. 민수님, 짱만 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강금틀 추방의 영혼을 담아서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옥자 해방 프로젝트. 옥자 해방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찍은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신반 서명운동이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